올해 당신이 놓친 10가지 진실. 아주 흥미로워요. 올해 지금 제목을 그냥 그렇게 정한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야죠. 이제 올해 금융시장에서 제가 놓친 10가지. 사실은 이제 그 올해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들을 놓친 것들이 뭐였는지를 한번 저도 스스로 좀 점검해 보자. 10가지는 좀 억지로 껴 맞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뭐, 10개를 얘기하려면 한 6분씩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냥 뭐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금융환경지수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QT도 하고 그래서 사실 금융환경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보다도 훨씬 더 지금 완화적인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OMC 회의 때도 파월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금융시장이 너무 완화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그냥 이런 정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곤 했었는데 어쨌든 금융환경지수가 이렇게 완화된 배경에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풀리고 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주범은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작년 12월 달에 기준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금리의 상한을 0.25%에서 0.5%로 높여 잡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금리를 높여 잡았기 때문에 뭐 긴축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채권 팔아버렸거든요. 네. 일본 채권을 팔아버리니까 그 0.5%를 지키기 위해서 BOJ가 그 채권들을 다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림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12월 들어서 너무나도 많은 규모의 양적 완화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뭐 한 게 뭐 얼마나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ECB입니다. 그리고 BOJ가 녹색인데요. 녹색 그림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자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BOJ가 금리를 올렸는데 돈은 더 풀리고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인데 더 아이러니했던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표현을 오직 일본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의 50% 이상을 BOJ가 지금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이게 채권인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혹은 빌려줄 때 태어나는 이제 종이 쪽지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데 태어날 때마다 이제 이름이 있거든요. 네. 발행될 때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름이 있습니다. JB358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 중에서 그 채권 하나는 그 중에 BOJ가 들고 있는 비중이 114%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00%가 어떻게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행량보다 들고 있는 양이 더 많다고요?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라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만 가능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일본 정부라고 하고 열매님이 BOJ라고 한다면 제가 돈을 빌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써주는 건데 근데 그거는 100억을 빌렸으면 100억이라고 썼을 텐데 열매님이 그 채권을 115억을 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일본 국채 시장은 지금 거의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BOJ가 들고 있는 국채를 다시 빌려주고 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사가지고 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100% 이상 들고 있는 국채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일본은 돈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게 그 정부에서 이자를 안 갚아가지고 이자가 혹시 누적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요? 이자가 이 기사는 이제 블룸버그 기사인데 기사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 대차라고 하죠 보통.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뭐 대차를 빌려줬는데 또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네. 보니까 비중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밸류가 설명이 늘어났다는 되더라고요. 거죠. 그렇죠. 서로 이게 쌓이면서. 그리고 아까 그 일본 중앙은행 늘어난 거 봤는데 저도 이거 늘었다는 건 아는데 혹시
이게 규모. 보면 트릴리언 달러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엔화가 강세였던 거 빼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확 뜨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게 이제 그쵸. 몇 페이지인가? 지금 이게 보면은 더 확실한 증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예. 보면은 규모상으로 보면은 지금 딱 돈이 왜 네. 지금 풀렸냐라고 네. 얘기할 때 요 그림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 캐시 밸런스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다. 네. QT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어디서 지금 돈이 새고 있는 거냐라고 보면 일단 BOJ가 좀 주목되고 있고요. BOJ의 양적 완화 규모가 지난 6개월 동안 5,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던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안 돼서 네. 지연되고 있잖아요. 협상이. 이러다 보니까 돈은 필요하잖아요. 써야 되니까. 일단 동결은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연준한테 맡겼던 돈을 빼가지고 또 돈을 풀고 있거든요. 이 규모도 지금 한 0.3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총 합치면 0.8조 달러 정도가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금리도 올라가고 양적 긴축도 한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제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린 거라고 환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돈이 거의 뭐 0.8조 달러면 많이 풀린 연준 겁니다. 자산의 10%쯤 되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엄청 풀린 많이 거예요. 풀린 네, 거네요. 굉장히 많이 네. 풀린 거고 결국 이제 BOJ가 뭐 엔화로 찍었겠지만 그거를 판 누군가는 또 어디 가서 달러로 뭔가를 네. 하고 있을 거고 네, 전 세계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금융 환경이 왜 이렇게 완화적이냐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엔화의 변동성이 그래서 FX 전체 시장의 변동성하고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제 우에다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BOJ 이제 총리가 바뀌잖아요. 네.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너무 다시 또 긴축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양적 완화 안 하는 거 아니냐 등등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은 스탠리 피셔라고 잘 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부의장도 하셨고 옐런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앙은행 총재도 하셨던 아주 막강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앙은행 총재를 약간 좀 막강한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음모론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시는 유대인이신가 네, 봐요. 네, 아니, 그런 분입니다. 피셔잖아요, 피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분을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은 이분의 그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그 제자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MIT의 교수님이셨는데 야, 좋은 학교라는 건 말이지 교수가 잘해서도 있지만 학생들이 좀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니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밀어주고 끌어주라고 해라 이런 어떤 느낌의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이제 올해 연말에 와서 이제 송년회 한번 하자 졸업생들 한번 모아봐라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버냉키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22 네. 그리고 이제 드라기 총재까지 네. 여기 여기 이제 2명 유대인이네요. 세상에. 앞에 2명.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에다 총리 예정자가 이제 들어간다.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너무 내피셜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실 작년에 버냉키 의장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 노벨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좀 약간 벌써 줘?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걸 한 것이 과연 인류에 좋은 것인지 정말 맞는 것인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정도냐. 처음 했다는 거를 아마 평가해 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맞냐. 그렇지. 이런 이제 비판은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지. 아마 이제 BOJ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에다 총리, 피셔의 제자인 우에다 총리, 그리고 버냉키와 같이 논문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원 때. 그런 이제 우에다 총리가 어떤 정책을 쓸지는 좀 그냥 추론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BOJ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였었고요. 과연 생각을 해보면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총재가 누가 되든지 긴축 정책을 할 수 있나요? 일본의 구조상? 그게 저는 제일 항상 네네. 의문이거든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 많이 못한다고 얘기해 버리면 또 너무 네.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늘 할 수 있는 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척을 안 하면 더 심한 헤지 펀드들의 공격을 받겠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게 세 번째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노랜딩이 요새 좀 이슈입니다. 네. 하드 랜딩과 소프트 랜딩 둘 중에 뭐가 되느냐라는 얘기에서 지금은 노 랜딩으로 바뀌었고 이 그림은 CT에서 얘기하는 게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보다 안 좋은 걸 의미하고요. 좋은 걸 의미하는데 연착륙이나 경착륙 갈 줄 알고 이제 빨간색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이제 1월 말부터 갑자기 노 랜딩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실업률이 3.4%라는 것은 1970년 이후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이후로 예측치, 이거는 고용지표인데요.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합쳐보니까 1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은 야 2만 명 더 나왔다 그러면서 막 트레이딩하고 1만 명 덜 나왔다 이러면 막 트레이딩 하잖아요. 네. 예측치와 이거 합쳐보니까 150만 명이더라. 그리고 얼마 전에 고용지표가 지금 수정됐잖아요. 대거. 그러면서 수정됐던 데이터들을 합쳐보면 또 그게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CPI 고용 그 물가죠. 물가도 야 니네들이 0.1% MOM으로 빠졌다고 해서 신나가지고 주식 샀었잖아. 근데 미안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조금 이제 뭐 너무 좀 뭐 이렇게 곱게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굳이 왜 지금 타이밍에서 저렇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굳이 수박 밭에 가서 이렇게 신을 갈아 신고 의심밖에. 근데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번에 고용지표 그리고 CPI 발표되고 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좀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물가 지표를 예상하고 임금 상승률을 계산할 때 임금 상승률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뭐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금 상승률이 경제의 실제를 반영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저기 블루 칼라랑 화이트 칼라가 너무 이게 괴리가 나서 단순하게 평균 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백악관에서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ECI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용 그 비용 지수죠. 이게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좀 좋은 지표이긴 하고 연준에서도 자주 얘기는 했지만 너무 띄엄띄엄 나와서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좀 새롭게 개발한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NHS, AHE, PNS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주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부문의 임금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뭐 인플레이션 지표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진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은 CPI 그런 다음에 코어 CPI를 배울 때 그거는 유가랑 에너지 가격이랑 식품 가격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건 빼는 거야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배울 때는 그래 뭐 변동성이 크다니까 뭐 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걸 왜 빼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것도 역시 물가의 일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뺐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던 게 197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어 CPI가 나온 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1975년 잘 아시겠지만 물가가 굉장히 높았고 그 물가가 높은 배경에는 유가가 있었죠. 2차, 3차 파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유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빼고 그냥 우리는 코어를 볼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제가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의 마음은 이런 거 아닐까. 사실은 내가 있잖아. 경기가 더 좋았어. 그리고 물가도 더 높았단다. 넌 몰랐겠지만 미안한데 내가 다 얘기했지. 이거 다 얘기한 거야. 진짜 많이 더 좋았어.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저런 것도 만들어서 다른 것도 좀 보여줘 볼게. 그냥 다만 너희들은 그냥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만 안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거 생각이 아니에요? 듭니다. 물가 올랐지만 너희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대충 퉁치고 가자 이런 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겠니? 네.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걸 그렇죠.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누가 나와서 인플레이션은 결국 안 잡힐 거고 또 1970년대 보셔도 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좀 삐딱하게 보면은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걸 냉정하게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에 속아줄 것인가. 아니면 안 속고 계속 뭐라고 집요하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물가가 예를 들어 뭐 NHS 뭐 어쩌고든 간에 물가가 계속 높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해도 네네. 연준에서 예를 들어 금리를 뭐 5% 가고 뭐 핵심 PC든 뭐든 4%라고 하면 그게 스티키해서 4%안 내려간다고 해도 5%가 실질로 치면 실질금리 플러스인 거잖아요. PC랑 비교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금리 플러스니까 우리 이대로 그냥 갈게. 이대로 그냥 이게 뉴노말이야 하면은 그게 꼭 나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지금은 더 나가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물가가 높더라도 뭐 이렇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낮출 거야라는 기대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맞아요. 더 나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설명했던 게 그 연준의 물가 목표 2%가 네.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무리 봐도 그 위에서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3에서 4% 정도에서 멈추면 연준에서 우리가 1970년, 90년대는 2.5% 정도가 맞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3%, 4%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조금 깨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깨진 거 아니에요? 이미 완전 깨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연준은 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안 왜냐면은 되지. 주가를 이렇게 뺐는데 네. 뭐 어마어마한 그 위기가 없이 주가를 이렇게 많이 뺀 거는 그러니까 풍선을 터트리지 않고 바람 싹 뺀 거 아닌가. IT 버블 때도 물론 굉장히 그랬어요. 잘못했죠. IT 잘못한 거 버블 있지만. 때도 경제는 안 망가지고 주식만 작살 냈었는데 그렇죠.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 방법은 그때랑.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뭐 평가들은 있을 수 있으나 연준에서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한 번 더. 한번 더. 너 야 2%라고 하더니 또만 바꾸냐 이런 얘기들 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게 요즘에 그래서 주거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주거비 제외 얘기하면서 슈퍼코어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어 물가뿐만 코어 아니라 스퀘어입니까? 코어 스퀘어? 그렇죠.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때 보통 얘기까지 이제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요즘에 이제 AI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텍스트 뭐 관련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기업이 실적 발표할 때 그냥 숫자만 딱 나오면은 이건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다. 근데 좀 뭔가 궁한 게 있다. 뭔가 찝찝한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약간 수 있다. 속되게 혓바닥이 길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싸울 맞습니다, 때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올랐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얼마나 탐욕스럽냐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미국의 BBB 등급의 회사채 금리하고 90년물 미국의 91물? 91물 금리가 거의 비슷해졌다. 그 정도로 사실 채권 시장에서 뒤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신흥국에는 아예 위기가 없는 걸로 지금 채권 시장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인상적인데요. 이 그림은 지금 미국의 콜 옵션 거래량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지금 이제 찍은 거죠. FOMC 날. 지금 사실 보면은 당일날 내일 만기가 되는 옵션의 거래량이 전체 옵션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하니까 지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로 지금 탐욕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근월물 비중이 원래 높긴 한데 40% 많이 높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는 높은 거라고. 원래는 네. 20%인데 40% 됐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그런 내용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항복 선언이 여기서 나왔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캐피출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이 캐피출레이션이라는 거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야 나 끝까지 존버할 거야라고 하다가 버티다가 마지막에 팔아버리는 건 이제 항복 선언. 그래서 그 항복 선언은
마지막에 버티는 사람까지 팔아버렸으니 더 이상은 팔 사람 없다. 매수 신호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죠. 근데 의외로 지금 항복선언이 반대로 나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으로 자금 흐름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 그러니까 쭉 올라와 있는 그림 보이시죠? 그 안 살 거야 신흥국은. 난 중국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난 끝까지 안 살 거야라고 버티다가 항복하면서 이제 사는 모습이 보여졌다. 이게 좀 올해 시장에서 가장 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항상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저는 항상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클라우디드 트레이드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디냐?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놀고 있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돈을 벌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이 그림은 작년 12월 달에 했던 내용이고요. 남색이 12월이고 하늘색이 11월인데 미국 달러를 롱한 것이 가장 많았다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았다가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등이 뭐였냐면은 숏 차이나였습니다. 2위가 중국 주식을 숏하는 것이 사람이 정말 많았었다는 거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네. 근데 이게 이제 방금 어젠가 그젠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등이 롱 차이나가 됐습니다. 가장 붐비는 곳이 롱 차이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까지만 해도 숏 차이나 중국에 대한 숏이 가장 많았었는데 딱 2달 만에 롱 차이나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얼마나 급하게 움직였는지, 얼마나 당황하면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2월 달 들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도 이것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네. 아까 더 이상은 난 죽어도 안 살 거야라는 사람이 항복 선언하면서 사버렸으니 네. 더 살 사람이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버렸으니까 이제 더 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락은 되지 않았나 이런 그 급한 수급의 움직임은 일단락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지난주부터는 이제 신흥국으로 자금 흐름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유럽 이야기인데요. 6번째는 유럽은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더라고요. 은행들이. 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YY로 님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지면서 실적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국 주식이 사실 작년에 10월 달에 영국도 우리나라 이상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영국 주식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그걸 달러로 환산해 보면은 노란색이다. 네. 좀 두 개의 차이가 2012년, 2015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는데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수를 볼 때 환율이나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이 늘어난 걸 왜 말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격이라는 건 결국 돈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또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이었고요. 7번째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제 연초에 1월 달에 외신 같은 데를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빅테크들이 인원을 감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나 이 구글 같은 회사가 인원을 감축한 것은 정말로 좀 충격적인 네. 이야기였죠. 왜냐면은 너무 좋은 회사였었거든요, 복지가. 그리고 한 번도 해고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니 좀 충격이었는데 1월 달에 이제 합산을 해보니까 한 11만 명 정도 해고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해고한다라는 소식이 너무 헤드라인에 많이 장식되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고용지표는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큰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50만 명.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설명이 쉽게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미국의 전체 고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IT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림으로 보이시면 좀 이제 느낌이 오시지 않나. 그러네요. 저 밑에 있는 녹색이 IT 고용자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1만 명이 줄어들긴 했으나 이분들이 엄청난 비중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미국 고용 시장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요 내용은 좀 특이한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제 구글이 어떻게 하면 망하기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책도 있어요. 구글의 네. 종말이라는 책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구글의 종말 포함해서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월가 내에서는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그 배경으로 되는 게 사실은 한 번도 고용을 해고를 하지 않았던 애들이 해고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업황의 둔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다. 그러니까 성장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둔화될 거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버블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 것에 신호일 수 있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구글의 종말이라고 해서 뭐 챗GPT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웹2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BCA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웹2 버블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웹3 버블이다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해 보면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그냥 IT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웹 1.0의 버블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인터넷이 그러니까 읽기만 가능한 것이었다면, 웹 2.0에서는 뭐 쓰기도 가능하고 상호 이제 그 의견 교환도 가능하고 정보 교류도 가능한 그런 웹 2.0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버블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제 표현인 건데, 웹 1.0이 터지고 나서 웹 2.0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2005년 이때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구글이 시작되고 아이폰이 나오고 하는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면 버블이 터진 이후로 웹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웹 3.0이 이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저도 여러 곳에서 수소문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아보다 보니까 아부다비에서 2빌리언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다, 웹 3.0의 생태계에, 뭐 이런 뉴스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흥미롭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야긴 한데, 챗GPT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셨을 거고,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 뭐 개발자들도 많고 연구를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친구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챗GPT는 약간 좀 그 소름 돋을 정도로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설명이 굉장히 제일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죠. 사람과의 기계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계가 태어났을 때는 기계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0101 100001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기계어죠, 기계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점점 사람 쪽으로 언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자바, 뭐 C++ 이런 거는 일반인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걸 배우고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계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뭐 텐서플로우 뭐 나오고 뭐죠? 그 파이썬 나오고 그러면서 야, 이거 좀 더 쉬워졌는데?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챗 GPT는 정말 사람의 언어에 매우 가까워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라는 특징도 있는가 하면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챗 GPT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생산성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리서치하는 친구들, 개발하는 친구들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친구들은 그들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냥 챗 GPT가 나온 이후로 나의 생산성이 그냥 한 30%는 올라간 것 같다. 왜냐면은 개발을 하다가 이런 거 이제 짜질짜질한 거를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그냥 얘한테 시켜놓고 나는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해놓은 걸 가져온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서 고치고 또 적용하고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또 이제 그 챗GPT에 대한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 그 인턴이다. 수 없이 많은 인턴을 공짜로 고용할 수 있는 거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러면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AI가 네가 챗GPT가 매크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목을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이렇고 공급 측면에서는 이런데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챗GPT가 얘기했던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선은 수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즉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수요, 경제력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챗GPT가 나오면서 아주 그 인턴 수준의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당장은 일자리를 뺏길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레벨에 올라오지 못한 분들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챗GPT도 할 수 있겠네라는 위기감을 가지시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당장 잘리는 건 아니더라도 임금에 하방 압력을 준다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결국은 소비 여력이 둔화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셔너리한 거죠. 두 번째로는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IT 업체도 그렇고 뭐 무슨 지네릭 에디팅, 그러니까 진 에디팅이라든지 뭐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개발하는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생산성이 만약에 30%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GDP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수요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AI만 놓고 보면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일지는 뭐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매우 큰 디플레이션 압력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디플레이션 요인이다라는 거죠. 생산성 혁신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GPT는 원래 있었는데 그렇죠. 작년에 최시라는 게 붙은 사람들이 쓰기가 편해진 거잖아요. 근데 쓰기가 편해졌는데 내가 그러니까 입력하는 방법이 편해졌다. 그래서 근데 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문서처럼 오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문서화되는 건 아닌데 이게 실제로 그냥 GPT에서 챗GPT로 간 게 생산성을 완벽히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방법을 통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될까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이 쓰일 수 있게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쓰는 사람이 진짜로 생산성이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딱 인턴이란 얘기예요. 인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를 물어보고 시켰을 때는 얘를 가져와서 거의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만 고쳐도 내가 쓸 수 있다. 코딩을 시키더라도 뭐 수필을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작문을 하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정도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쓰는 거는 글을 만들어 오는 거 외에 다른 아웃풋도 나오나요? 코딩도 코딩을 시키잖아요. 해주죠. 코딩을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언어로 해줘요? 그러면? 그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정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어떤 걸로 해서 해달라. 그럼요. 파이썬으로 뭐를 만들어줘. 이런 내가 게, 이런 네. 걸 만들고 싶은데 파이썬으로 만들어줄래 하면 만들어줍니다. 근데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게 구동이 돼요? 그냥 이거 너무 약간 네네. 안 해봐서 그런데 코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코드 거기서 자체를 구동되는 자기가 써서 게 주는 거예요. 써서 주는 거를 파이썬에 돌리라고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 써서 이제 자기가 이런 거예요. 그냥 인턴한테 시켰는데 인턴이 열심히 해온 거예요. 틀리죠. 근데 고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쳐서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예 누가 이제 아주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시켜가지고 가져오면 아이고 다시 하고 말다 이렇게 되는 거랑 가져왔는데 쓸만한 거죠. 그래서 요것만 고치면 되겠다라는 거에 생산성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도 그 인턴이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 팀에도 젊은 친구가 이제 코딩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챗 GPT를 하는 걸 제가 뒤에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런 거죠. GBI라고 이제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 저희가 좀 관심이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GBI에 대해서 2페이지로 설명해줘 하니까 딱 2페이지 분량으로 설명을 해줘요.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근데 그거를 진짜 인턴이라고 느낀 게
굉장히 내용은 노멀해요. 이게 프로페셔널한 설명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 문장으로 한 패러그래프로 줄여줘.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딱 꼽아가지고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또 작업 시간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상당히 많은 진짜 인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항상 RA 좀 해줘요. RA도 없이 어떻게 이랬는데 사실 이제 RA가 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란 이게 가장 정확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되고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생각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챗GPT라는 게 나와서 막연하게 AI가 나와서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대 이런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챗GPT를 못 쓰는 사람이 돼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걸 쓸 수 있는 사람과 이걸 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고민도 똑같이 인턴이라는 비유로 적용을 해보면요. 인턴한테 일을 시킬 때 인턴의 기분을 그래도 좋게 만들어주면서 일을 시켜야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 챗 GPT한테도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많이 써보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야 이거는 좋은데 이 부분만 고쳐줘 라고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생산성을 남들보다 빠르게 혹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의 관점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게 생각이 처음에 듭니다.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네스케이프 생겼을 때나,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되면 사람을 편하게 만들긴 하는데 처음에 약간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맞아요. 왠지 GW 베이직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런 진입 장벽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 우리가 챗GPT를 좀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쓰기가 너무 편해져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인턴이 될 수는 없을까요? 굳이 이걸 공부 안 하시더라도. 근데 저는 이거랑 뭐랑 합쳐지는 음성 인식이랑 합쳐지면 바로 되죠. 음성 인식이랑 챗GPT가 합쳐진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말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성과는 계속 더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또 이 질문 주셨으니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챗 GPT를 열어놓고 저희 딸한테 이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는데 물어볼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볼 게 없어? 아니 내가 쟤한테 물어봐도 돼?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진짜 뭐 옛날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진짜 질문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 좋은 대답을 찾기 위한 공부도 중요한데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도 또 다른 고민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답과 좋은 질문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그림은요, 그 캐시 우드,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빅 아이디어입니다. 빅 아이디어 나온 자료인데요.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빅 아이디어 나오면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렇죠. 올해는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네. 그런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 X축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X축이 시간이에요. Y축이 성장률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BC 10만 년부터 지금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게 한번 점프업이 된 게 1900년대입니다. 이제 포드 나오고 했을 때 생산성 혁명. 그때 당시에 이제 기계라는 것이 우리를 대체하는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0.6%씩만 성장하다가 3%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구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생산성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뭐 이게 이제 왜 2021년이냐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냥 개념이니까요, 어차피. 근데 이 이후로는 어쨌든 전 세계의 성장률이 2.6%로 낮아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할 걸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AI의 도움을 받은 인간이 더 많은 생산을 해내게 된다면 성장률이 8.5%까지 갈 수 있다. 뭐 30%씩 뭐 생산성이 계속 추가적인 비용 없이 늘어난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세상이 되는지는 상상을 해보면 좋은 세상일까 뭐 이런 건 좀 고민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생산은 엄청 많이 되는데 소득은 낮아지면서 소비를 못해서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돈은 또 다시 금융시장으로 가서 자산만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또 기본소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이런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왠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데가 되지 않을까요? 전세가 엄청나게 생산성을 많이 늘리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데모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좀 많이 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나중이 되면은 요 정도 성장하면 연 8.5%면 9년이면 더블이 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 산출물이. 맞아요. 근데 사람은 돈을 그렇게 못 벌면 그 많은 돈을 누군가 다 갖고 있고 대신 데모하지 못하게 뭐 이런 그림이 될 거. 저는 카타르면 좋고 네. 사우디면 좀 슬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너무 그건 유토피아에 가깝나요?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뭐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AI가 좀 약간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낌이 오니까 이것이 매크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진짜 왜냐면 지난주에 저희 고태봉 센터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똑같은 걸 물어보고 너무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되게 정보 기술이나 약간 안 보이는 최대한 작게 할 수 있고 무한히 작게 할 수 있고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대체하는 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알파고 바둑 둘 때도 아자왕 박사가 조졌던 거지 이 바둑은 여전히 로봇가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AI든 뭐든 사람의 움직임을 대체하는 게 더 느려지면 얘기하신 생산성 향상이 이만큼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게 네. 그 모라백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AI 패러독스가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했던 AI에 대한 표현은 AI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못하고 사람이 어려워하는 건 잘한다. 네. 그러니까 어려워한다라는 게 이제 머리 쓰는 네. 일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칙, 사칙, 연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개 국어 하고 뭐 이런 건 못하지. 사람이 하기는 어렵지만 AI는 쉽고 막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일자리도 저는 지금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블루 칼라는 오히려 경기가 호황이고 일자리가 뭐 부족해가지고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현상이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이쪽에서의 성장성은 낮은데 이쪽에서의 성장성은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 격차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더 과거의 올드 레거시가 파괴된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성장 속도로 보면 말씀하신 게 정확히 저는 동의하고요. 산업의 성장 속도로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때문에 성장성이 급증하게 되는 산업은 그만큼의 성장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산업은 원래 있었던 산업은 그냥 그대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정도의 성장. 이게 되면은 좀 다른 이제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이건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좀 보면은 팁스가요. 이제 팁스에서 자금 유출이 너무 많이 됐다라는 표현인데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다시 온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거의 없어서 자금 흐름도 이렇게 돼서 작년 초에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블랙락이 내년에 히트 상품으로 이제 팁스를 얘기했는데 지금 좀 약간 민망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팁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당황하는 그런 기색이 좀 역력한 것 같다. 참고로 팁스는 물가채입니다. 물가채. 네. 그리고 이제 신흥국 디폴트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작년 2월달 수준으로. 이것은 뭐 그 신흥국이 좋아졌어라기보다는 그냥 안 갚아도 돼가 크지 않았을까. 네.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게 아닌가. 네. 다시 말하면 중국과 미국이 아프리카의 부채를 경쟁하듯 지금 탕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는 이런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위험들이 그냥 결국은 이제 돈을 안 갚는다라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지가 없거나. 근데
안 아니면 갚아도 둘 다거나. 예. 안 갚아도 된다는데 뭐 네, 그냥 뭐 탕감해 준다는데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금을 중앙은행이 2021년부터 봤을 때 작년에 제일 많이 샀다. 요거는 뭐 이것만 가지고 뭔가 금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금은 저는 이제 뭐 하반기에 뭐 연준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은 금도 또 좀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한 가지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에는 이제 증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2부에 하겠지만 네. 장이 1월에 나스닥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다우는 거의 못 올라가지고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S&P가 공이 이제 15%가 빠지면 다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우가 34,000에서 15% 빠지면 28,000이고 S&P는 4,100에서 15% 빠지면 3,500이고 나스닥은 12,000에서 15%가 빠지면 10,000이거든요. 그러니까 키를 다 맞춰놨는데 한 달 만에 여기서 이사님이 셋 중에 하나를 내가 꼭 만약에 사야 된다면 그러니까 파는 거 말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네네네. 뭐가 제일 나아 보이세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 글쎄요. 저는 나스닥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네네네. 뭐 나스닥이 나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럼요. 취향이니까 네. 취향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강요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뭐 지금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뷰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해 저의 주시죠. 생각은 네, 그러니까 네. 저의 생각은 저는 웹 3.0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시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나스닥처럼 움직이지만 뭐 금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게 NFT며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넘어가야 될 산들은 규제 이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SEC가 이번 주에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규제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증권이야 너 이거 들어와 막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이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된 일들도 사실은 다 나스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에 영향 준다라고 보면은 나스닥이 더 낫지 않을까.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냐 AI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초에는 사실은 팡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팡의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막 근데 정말 그게 정확하게 작년에 그죠? 네. 작년 말 막 올해 초에 그때 막 그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단 올해는 완전히 그게 아닌 거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뭐 그렇다고 불구하고 또 나스닥이 더 낫다고 보신다는 거죠. 근데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빅테크들인데 빅테크가 이 또 빅테크들이 아까 뭐 웹2 얘기도 하던데 그게 안 좋은데 어떻게 좋냐 그런데 사실 나스닥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누군가 뭐 알게 모르게 제2의 이제 이번에 구글 말고 그 다음 그치. 구글 네. 그 다음 아마존들이 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그들이 AI 도움을 받든 뭐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그들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애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하신 만약에 진짜로 뭐 8.5%가 아크가 물론 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은 8.5가 아니라 뭐 한 2배씩 늘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성장이 그만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거고 네.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올해 AI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금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 금리를 비트하는 성장을 못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를 비트하는 금리를 넘어서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거에 필요한 거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기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AI가 되게 부각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AI가 이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내러티브고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용 얘기하실 때 사실은 지금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업 중에 바닥에서 메타가 2배 넘게 올랐어요. 근데 걔가 유일하게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사람이 준 빅테크 기업이 그런데 또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너무 단기적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이런 큰 그림을 갖고도 움직이는데 그건 다 치우고 네. 일단 사람을 줄였으니까 너넨 좋아라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지금 주식에 얼마나 반영된 것 같으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큰 얘기만 했었으니까 맞아요. 작은 얘기로. 왜냐면 구글은 벌써 사람 자르는 게 장기적으로 안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네네네. 아, 사람 자르는구나. 이제 드디어 돈 버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떨까요? 근데 이게 이제 네. 이제 구글이나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주였다가 그냥 회사로, 이제는 그치. 가치주로, 이제는 머추어한 회사인 거죠. 성숙한 회사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인원을 자르고 수익성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적인 소위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가치주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그런 종목보다 지금 얘기하신 나스닥이 좋다는 거는 사실 나스닥에서도 사이즈로만 그냥 무식하게 말하면 좀 작은 주식이 낫다라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작은 주식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 뭐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도 이제 몰라요. 뭐 20년, 10년 전에 아마존이 이 아마존이었냐 뭐했냐 뭐 그런 똑같은 얘기여가지고 네. 내 맞아요. 관점은 이제 그런 관점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맞아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요. 나스닥에서 작은 종목 중에 고르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비트코인을 막 추천하고 그러면 또 워낙 이제 또 이게 추천이 아니라 그냥 의견. 그래서 네, 의견. 의견으로 저는 의견입니다. 정확하게. 네, 네. 저는 비트코인 굉장히 좀 좋게 봐요. 좋게 보고 있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내년 4월에 있을 반감기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어떤 자산을 들고 있을 때 기대하는 뭔가가 있으면은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내년 4월입니다. 반감기가. 김현배 연구원이 더 훨씬 잘 아시겠지만 반감기는 그냥 뭐 예외 없이 가격의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내년 4월을 보고 내년 4월이니 6개월 앞에서부터 올릴지 뭐 언제부터 올릴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호재들이 다가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비트코인과 그 외의 코인을 구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SEC 게리 겐슬러죠. 이분이 정말 거의 뭐 저승사자격으로 지금 규제를 엄청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규제의 핵심에는 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가 들어가 있어요. SEC가 증권관리회인가요? 이게 증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증권이면 너 내 말을 들어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증권으로 인정되는 순간 사실 어마어마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면은 공시를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코인이 증권이 되게 되면 사실 상당히 어렵고 가격도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쳐 있는 것이 이제 이더리움이고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소송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걸려 있고요. 그래서 증권이 되면 굉장히 큰 하방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게리 겐슬러조차도 비트코인은 증권 아니다 네. 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변동성이 워낙 크니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SEC에서 증권으로 코인을 규정할 때 뭘 제일 많이 봐요?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네. 이 하위 테스트도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하위라는 농장이 있었는데 이 농장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돈 좀 빌려오면 이게 또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농장을 10개로 쪼갭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10개 중에 한 구획을 열매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가 잘 되면 열매한테 배당을 더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10개를 쪼개서. 1900년대 초반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우리 STO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 쪼개 팔기죠. 근데 이것을 한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에요. 쪼갰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히 쪼개졌는지 뭐 정확히도 모르겠고 이게 더 나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등등 규제들이 많아서 이게 되게 굉장히 그 중요한 엄격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때 이게 나왔던 게 이제 하위 농장에 대한 것을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이 하위 테스트는 이 하위 그 증권에 돈을 실제로 넣느냐 그리고 네 돈이 너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노력, 내가 농장을 운영하잖아요. 열매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돈을 벌었냐, 그리고 너 그 가격 상승을 기대했느냐 등등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증권이야. 그러니 이 증권이면 나의 규제를 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통과를 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면은 오케이인데 니들끼리 하던 대로 해. 증권이라고 인정받는 순간은 아주 그 위험한 어려운 규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게 해석이. 그럼 리플이 지금 제일 사실 신문에 많이 나오는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많은 코인이잖아요. 왜 리플은 그럼 하이 테스트가 더 많이 적용된다라고 SEC 주장해요? 근데 지금 뭐 게리 겐슬러가 얘기하기로는 비트코인 말고는 다 거의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발행 상황이에요. 회사가 있고 리플을 발행할 때 리플을 팔면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수익을 약속한 증권이다. 약속한 게 없어도?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명시적으로 안 했어도? 기대하게 만든 본인의 노력으로 뭘 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거기 처음에 리플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권성이 있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말 자의적인. 애매하죠.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저는 1900년대 하위 테스트라는 것이 증권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면 2023년이 될지 202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플 테스트가 그죠? 리플의 소송 결과가 이 그 기준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있을 이제 부채 한도 이슈, 그게 이제 어떻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사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습니다. 이자 낼 돈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 뭐 부채도 계속 해야 되고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산적해 있다라고 봐야죠. 국내만 놓고 보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를 이제 동결하게 되면 지금 예상으로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랑 지금 2% 차이 나는데 이 갭을 지금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이제 한은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많은 조치들을 했잖아요. 뭐 2시까지 외환시장 열어줄게, 뭐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원활하게 해결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유석 이사님 나오셔가지고 이 올해 흘러온 흐름들, 당신이 놓친 10가지 진실 너무 잘 짚어주시고 또 주식시장 그리고 마지막에 코인 얘기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코인 얘기는 제가 안 할 생각이 없었는데 물어보셔가지고 네,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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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